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AS 로마 vs FC 미트윌란. 이 경기는 AS 로마의 점유율, 기반 경기 운영과 미트윌란의 장거리 원정 피로, 그리고 중원 에너지 격차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AS 로마는 103을 넓게 벌려두고 코네와 펠레그리니를 거치는 빌드업을 통해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공을 풀어내며 자연스럽게 점유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퍼거스는 수비라인 앞뒤를 오가며 압박과 연계를 병행하고, 펠레그리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전진 패스와 슈팅 선택지를 동시에 가지며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액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코네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전진 드리블이나 전진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려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박스 근처까지 볼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반면 미투일라는 프랑콜리누의 뒷공간 침투와 브루마도 주니어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 빠른 역습 한두 번으로 경기를 뒤집을 장면을 노리겠지만, 장거리 비행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해 전방 압박 강도를 꾸준히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에서 공을 쫓아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며 빌링이 커버해야 하는 구역이 넓어지고 새로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볼 점유율 역시 AS 로마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해 나갈 공산이 크고, 점유율을 장악하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과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AS 로마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박스 안 크로스, 하프 스페이스 침투, 세트피스를 모두 활용해 다양한 패턴으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매치업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미트윌란 입장에서는 수비 숫자를 맞춰놓고 블록을 내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스 안에서 세컨볼 처리와 마크 전환에 필요한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에는 원정 피로와 수비 부담이 겹치면서 라인 간격이 더 벌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박스 안으로만 말려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AS 로마가 경기 중반 이후 한 차례 템포를 끌어올리면 미트윌란의 블록은 더 깊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이때 펠레그리니의 킥 퀄리티와 퍼거슨의 박스 안 움직임, 코네의 세컨볼 장악력이 한꺼번에 살아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트윌란이 프랑콜리누의 속도를 활용해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율과 박스 진입 횟수, 슈팅 수까지 감안하면 기대값의 방향은 AS 로마 쪽으로 보다 분명하게 기울어져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장거리 원정 피로와 점유율 격차, 중원 에너지에서의 차이를 바탕으로 AS 로마가 홈에서 흐름을 장악하고 스코어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포르투 vs 오지시니스. 이 경기는 FC 포르투의 공격적인 4-3-3과 니스의 3-4-3 전환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으로 어느 쪽이 하프 스페이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FC 포르투는 양쪽 윙포워드와 풀백이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까지 공격 가담해 올라가면서 클래식한 형태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4인지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으면 풀백은 바깥쪽을 크게 돌고, 오모르디오는 니어 포스트를 파고드는 식으로 3명이 동시에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 수비 라인을 흔드는 그림이 자주 그려진다. 여기에 베이가 이선에서 타이밍을 맞춰 전진해 박스 바깥에서 세컨 찬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한 번 막아내더라도 곧바로 두 번째 슈팅 상황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반면 니스는 3-4-3에서 윙백의 전진과 모피의 침투로 역습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윙백이 전진한 타이밍에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내주는 리스크가 존재해 포르투의 구조와 맞물렸을 때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 포르투가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려 탈압박 타이밍을 늦춰버리면 니스의 더블 볼란치는 뒤로 물러서며 버티는 수비에 가까운 형태로 몰리게 되고, 전방 셋은 점점 경기에서 고립되는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이 지날수록 포르투가 점유와 지역 점령에서 점점 우위를 넓혀가고, 니스는 역습 몇 번에 의존하는 흐름으로 밀릴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스는 한 번 공을 잡았을 때 모피와 디옵을 향해 빠르게 연결하면 포르투 수비 라인 뒤를 때리는 장면을 만들 수 있어 홈팀 입장에서도 라인 설정과 커버 타이밍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경기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세컨볼 경쟁력, 측면 오버로드 완성도를 놓고 보면 포르투가 니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니스 수비 블록은 점점 박스 안으로만 말려 들어가게 되고, 박스 바깥에서 베이가 볼을 잡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슈팅 연계 모두에서 위험 수위가 올라가게 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면 니스의 윙백 왕복 속도가 떨어지고 3백과 중원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포르투 쪽 찬스 빈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FC 포르투가 공격적인 4-3-3 구조와 홈 분위기를 활용해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컨 찬스를 바탕으로 스코어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FC 포르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스턴 빌라 vs 영보이스. 이 경기는 홈에서 라인을 올려 압박과 세컨볼을 장악하려는 아스톤 빌라와 4-4
이 블록으로 버티며 투톱의 한 방을 노리는 영보이즈의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아스톤빌라는 틸레만스가 후방 빌드업 지점까지 내려와 템포를 조절하고 맥긴이 앞쪽으로 뛰어올라 상대 중원을 강하게 물어뜯으면서 중원 싸움의 강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호아킨스는 측면으로 빠졌다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대각선 움직임으로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을 계속 찢어놓으며 이선 자원에게 하프스페이스 침투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 그리고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겹쳐지면 측면에서의 크로스뿐 아니라 박스안 컷백 패턴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영보이즈 수비 라인의 시선을 계속 분산시킬 수 있다. 영보이즈는 초반에는 기고비치와 라벨로송을 활용해 롱볼과 빠른 전환으로 맞받아치겠지만 몬테이루의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후반 승부처로 갈수록 영보이즈는 세컨드볼 경쟁에서 한 박자씩 늦어지는 장면이 잦아지고 자연스럽게 점유율까지 아스톤빌라 쪽으로 기울어질 여지가 높다. 이 타이밍에 아스톤빌라의 전방 공격진이 과감하게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며 침투에 들어간다면 흘러나오는 루즈볼과 세컨볼을 상대보다 먼저 주워 담아 연속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맥기는 박스 앞에서 두 번째 볼에 거칠게 달려들어 세컨드 슈팅각을 열어줄 수 있고 틸레만스는 박스 밖에서 공을 다시 한번 좌우로 돌려 빌드업을 재시작하는 역할로 영보이즈를 계속 흔들 수 있다. 이렇게 공격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세컨볼 회수 이후 다시 측면 전개와 크로스, 컷백으로 이어지는 파도 공격이 이어지면 영보이즈 수비진의 집중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영보이즈는 라벨로송의 개인 돌파와 기고비치의 제공권을 통해 간헐적인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반과 후반의 에너지 차이가 커질수록 공격 전개가 길게 끊기며 박스 안도달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톤빌라가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면 뒷공간 역습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므로 후반에는 맥긴과 틸레만스가 라인 간격과 압박 강도를 조절하며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영보이즈의 세컨드볼 집중력 저하와 후반 점유율 하락 패턴까지 고려하면 장기전으로 갈수록 중원과 박스 앞 공간에서 아스톤빌라가 더 많은 슈팅 볼륨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에서도 아스톤빌라는 제공권과 세컨드 상황 대처 능력을 앞세워 한 번 막힌 볼을 다시 주어 슈팅으로 연결하는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 영보이즈 입장에서는 90분 내내 부담스러운 요소다. 홈 경기장의 분위기와 스쿼드 밸런스, 그리고 후반 체력 분배까지 감안하면 아스톤빌라가 경기 후반 흐름을 완전히 틀어준 상태에서 마무리골을 가져갈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전술적인 완성도와 세컨볼 경쟁력, 후반 집중력에서의 차이를 종합하면 이 매치는 아스톤빌라가 한 박자 빠른 반응 속도로 승부의 추를 자기 쪽으로 당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빌라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페네르바체 vs 페렌츠바로시 이 경기는 튀르키의 홈 특유의 열기와 전환 속도 그리고 뒷공간 커버 능력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페네르바체는 초반부터 홈팬들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강한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해 경기 흐름을 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프레드는 중원에서 상대의 전진 패스를 끊어내며 압박의 기준점을 제공하고 공을 탈취하는 즉시 아센시오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전환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아센시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은 뒤 페렌츠바로스 수비 라인이 정리되기 전에 엔 네시리를 향한 대각선 침투 패스를 시도하며 이 한 번의 연결로 수비 라인을 한 번에 갈라놓을 수 있다. 엔 네시리는 이런 상황에서 뒷공간 침투 타이밍을 노리다가 수비 라인의 뒤꿈치가 앞으로 쏠리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박스 안으로 파고들며 마무리까지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에 페렌츠바로스는 전진 압박을 통해 페네르바체의 후방 빌드업을 흔들려 하겠지만 압박 뒤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터져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치명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전진 압박에 실패하는 순간 더블 볼란치와 포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이 구간을 아센시오의 패스와 엔 네시리의 침투가 정확히 공략한다면 한 번의 전환 패턴 플레이로 결정적인 득점 장면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튀르키의 홈팬들의 거친 터세는 페렌츠바로스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해 볼 처리 첫 터치나 마킹 전환 순간에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페렌츠바로스가 평소보다 라인을 한 칸 정도 더 내리며 조심스럽게 나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전방 압박이 무뎌지면서 바르가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결국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열리고 라인을 내리면 압박이 사라지는 구조 속에서 원정팀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쉽지 않은 구도다. 페네르바체는 이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공을 빼앗는 즉시 측면이 아닌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가르는 빠른 전진 패스를 활용해 전환 속도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부담과 심리적 피로가 누적되면 페렌츠바로스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지고 박스 앞 파울 유도나 세컨볼 대처에서도 미세한 타이밍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홈에서 리드 상황을 만들 경우 프레드를 축으로 한 중원 압박과 라인 조절로 템포를 관리하면서 역습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전환할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렌츠바로스가 바르가를 활용한 한두 번의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격 패턴의 다양성과 재현성에서는 페네르바체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종합하면 홈 이점, 전환 속도, 뒷공간 침투 능력, 그리고 상대 리커버리 약점까지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페네르바체가 주도권과 결과를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네르바체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페예노르트 vs 셀틱. 이 경기는 4-3-3미러 매치 구도이지만 실제로는 측면 라인에서 얼마만큼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페예노르트는 우에다를 박스 안타깃으로 세워두고 하지 무사의 돌파와 스테인의 전환 패스를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는 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다. 하지 무사가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을 바탕으로 1대1 돌파와 안쪽 침투에서 상대 풀백을 흔들어 놓는다면 셀틱 포백 수비진은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린 상태에서 반대편 측면까지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셀틱은 클래식한 포백 형태로 라인을 맞춰 움직이는 특징 때문에 측면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시도해 들어오는 팀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크로스와 컷백을 허용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셀틱이 측면 공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하지무사의 침투와 페예노르트 풀백의 오버래핑이 겹치는 구간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셀틱 역시 이헤아나초와 마에다, 맥그리거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빠른 연계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밀리는 경기가 아니라 순간순간 치열한 공격 주고받기가 나올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템포가 높아질수록 페예노르트는 측면에서부터 공격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옵션이 풍부한 반면 셀틱은 포백 뒷공간과 측면 수비 커버에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로 보인다. 페예노르트 입장에서는 하지 무사의 돌파를 전진 패스와 빠른 방향 전환으로 최대한 자주 활용해 셀틱 포백이 라인 정리를 끝내기도 전에 박스 근처까지 볼을 운반하는 것이 승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셀틱이 라인을 내리면 박스 근처에서의 연속 패스와 컷백에 노출되고 라인을 올리면 하지무사와 우에다의 뒷공간 침투에 시달리는 이중 압박에 걸릴 수 있는 구도다. 결국 측면 침투와 포백의 약점, 그리고 윙어 한 명이 경기 템포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까지 감안하면 흐름은 페예노르트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예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릴 OSC vs 디자그레브. 이 경기는 릴의 포켓 공간 창출 능력과 디나모 자그레브의 원정 수비 조직력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지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릴은 4-2-3-2를 메인 전술로 활용하면서 하랄손을 중앙 미드필더 진영의 앵커맨으로 세워 공격의 스위치 역할을 맡긴다. 하랄손이 좌우로 패스를 뿌려주는 스윙 작업을 통해 상대 수비 조직을 넓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켓 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이 이번 경기의 핵심 플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스윙 작업으로 인해 디나모 자그레브 수비 블록이 좌우로 흔들리면 라인 사이와 하프 스페이스에 자연스럽게 여유 공간이 생기고 그 틈을 이가마네와 펠릭스 코레이아가 절묘하게 파고들며 전진 패스를 받아낼 수 있다. 이가마네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애매한 위치에서 공을 받는 움직임에 능숙하고 한 번의 터치 이후 박스로 파고들며 슈팅까지 연결하는 패턴을 즐겨 사용한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침투하며 드리블로 첫 수비를 벗겨낸 뒤 컷백이나 박스 안 연결을 선택하는 유형이라 하랄손이 만들어준 포켓 공간에서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반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벨류의 제공권과 류비치치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역습에서 위협을 노릴 수 있지만 라인을 높게 가져간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면 버티기 어려운 구도에 들어간다. 그래서 원정팀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고 중간 라인에서 블록을 형성해 릴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은 홈 경기 특유의 기세와 함께 전방 압박 강도를 높게 유지하며 디나모 자그레브의 빌드업에 끊임없이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랄손의 패스 방향 전환이 몇 차례만 성공해도 이가마네와 펠릭스 코레이아가 포켓 공간에서 자유롭게 볼을 받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디나모 자그레브 수비 라인은 박스 앞에서 버거운 상황에 자주 놓일 수 있다. 디나모 자그레브도 세트피스나 밸류를 활용한 롱볼 패턴에서 한두 번의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와 찬스 퀄리티에서는 릴이 앞설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릴의 패스 템포와 포켓 공략 빈도가 더 올라가면 원정팀 수비는 단순히 박스 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몰릴 여지가 크다. 결국 전술 구조와 홈 이점, 그리고 하랄손의 스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포켓 공간 활용 능력을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릴 이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루도고레츠 vs 셀타비고. 이 경기는 루도고레츠의 느슨한 이선 압박과 셀타비고의 전진 지향적인 빌드업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루도고레츠가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강하게 달려들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패턴을 유지한다면 셀타비고 중원은 큰 부담 없이 전방 공격진에게 볼을 전달하는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모리바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탈압박 후 고개를 들고 전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스파스와 듀라는 하프 스페이스와 수비라인 사이 공간에서 프리하게 볼을 받는 장면을 쌓아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스파스는 한 번은 마무리를 선택하고 한 번은 연계와 키패스를 선택하는 식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조율할 것이고 듀라는 뒷공간 침투와 박스 안 침투를 오가며 수비 라인의 집중을 빼앗는 역할을 맡게 된다. 루도고레츠가 마차도와 카이오 비다를 앞세워 역습을 노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선이 느슨한 압박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 셀타비고의 전반적인 공격 볼륨을 90분 내내 억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박스앞 공간에서의 세컨볼 관리와 하프스페이스 마킹이 느슨한 패턴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무인지경에 가까운 지역에서 여유를 갖고 슈팅각을 잡는 장면이 여러 차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반부터 셀타비고가 점유와 전개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루도고레츠 수비 라인의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까지 겹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루도고레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PAOK vs 불안 이 경기는 홈에서 전방 완성도를 끌어올린 PAOK와 장거리 원정 피로와 압박 타이밍의 불안 요소를 안고 들어오는 불안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상성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PAOK는 찰로프를 향해 공을 투입한 뒤 세컨볼을 콘스탄티아스가 회수하고 지브코비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패턴을 통해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불안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으로 이 빌드업을 끊어야 하지만 긴 이동거리와 일정으로 인해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면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바로 드러날 수 있다. 북유럽에서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원정 자체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반에는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라인 간격 관리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PAOK의 키플레이어 콘스탄티아스가 이런 구간에서 타이밍을 잃고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깨준다면 불안의 수비 블록은 순식간에 흔들리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내줄 수 있다. 지브코비치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중거리 슈팅, 그리고 찰로프의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가 연결되면 불안 센터백들은 계속해서 마킹 대상을 바꿔가며 쫓아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불안은 헤게보와 피네를 활용해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정에서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기보다는 중간 블록을 유지하며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수 전환 속도와 압박 타이밍이 애매한 상태에서 중간 블록만 유지하면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이선 지역에서의 볼 점유를 허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박스 앞 두 번째, 세 번째 동작에서 실점 위기가 열릴 수 있다. PAOK는 홈에서의 자신감과 관중의 압박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불안의 빌드업을 끊고 세컨볼을 선점하려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심리 그리고 일정 요인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업은 불안이 득점 찬스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경기는 아니더라도 흐름 전체는 PAOK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에는 불안의 압박 강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콘스탄티아스가 라인 사이에서 자유를 얻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박스 앞 드리블과 스루 패스를 통해 추가 찬스가 나올 여지도 적지 않다. 결국 이 경기의 핵심은 누가 먼저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을 잡고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느냐인데 홈팀 PAOK의 전술 완성도와 불안의 원정 피로를 고려하면 PAOK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PAOK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빅토리아 풀젠 vs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후반 세트피스에서 집중력이 무너지는 빅토리아 풀젠과 세트피스를 확실한 득점 루트로 활용할 줄 아는 프라이부르크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매치업이다. 풀젠은 3-4-3의 장점을 살려 전방에서 숫자, 우위를 만들고 드로시미와 비드라의 움직임을 활용해 상대 박스 안을 계속 두드리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에는 홈의 분위기와 함께 어느 정도 주도권을 나눠 갖거나 오히려 슈팅수에서는 앞서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윙백이 높게 올라가는 구조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센터백이 튀어나오는 순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리스크가 커진다. 여기에 더해 풀제는 경기 후반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이 늦거나 상대 주력 헤더 자원을 시야에서 놓치는 장면이 반복되는 팀이라 마지막 15, 20분 구간에서 집중력 저하가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프라이부르크는 기본적으로 라인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에게슈타인이 중원에서 짧은 패스 위주의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슈어한트가 전방에서 끊임없이 뒷공간을 찌르며 수비를 뒤로 물리게 만들고 그리포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파울을 유도하거나 코너킥 프리킥 상황을 다수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싸움으로 넘어가면 그리포의 세트피스 킥 퀄리티와 프라이부르크 장신 센터백, 스트라이커의 타이밍 점프가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묵직한 헤더 득점 한 방으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풀젠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픈 플레이에서 흐름을 잘 가져가더라도 후반 한순간의 방심으로 경기 전체를 내줄 수 있는 위험한 구도다. 프라이부르크는 굳이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블록을 유지하면서 파울 유도와 코너킥, 사이드 프리킥을 통해 승부수를 던지는 쪽이 훨씬 효율적인 플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반에는 팽팽한 양상 속에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한두 번이 흐름을 뒤집는 키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지점에서 킥 퀄리티와 제공권이 더욱 우위인 프라이부르크 쪽 기대값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 풍부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어 원정 분위기와 압박 속에서도 경기 후반 승부처를 어떻게 관리하고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팀이다.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세트피스를 득점 루트로 연결할 수 있는 프라이부르크와
후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에 불안이 있는 풀젠의 조합은 원정팀 쪽 승리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빅토리아 풀젠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vs 쉘본. 이 경기는 알크마르의 세트피스 완성도와 전방 압박, 그리고 쉘본의 수비 블록과 탈압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알크마르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두고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가져가며 미난스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에 패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페럿과 사디크는 각각 박스 안과 그 주변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고 세컨라인에서 마무리각을 찾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설보는 우드부코의 1차 압박과 맥킨로이의 볼 배급을 통해 필요할 때는 라인을 올리는 장면도 보여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게 유지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릴 전망이다. 문제는 알크마르가 박스 근처에서 만든 세트피스 상황에서다. 알크마르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어 포스트로 런닝 점프에 들어가며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세밀한 패턴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패턴이 한 번만 제대로 작동해도 골문 앞이 순식간에 어지러워진다. 이어 포스트로 향하는 헤더가 그대로 골문을 노릴 수도 있고, 반대편이나 페널티 스팟 근처에 떨어진 세컨볼을 페럿과 미난스가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어 쉘본 입장에서는 매 코너킥마다 실점 위험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쉘본이 블록을 내리고 버틸수록 박스 안에서의 마킹 전환과 세컨볼 처리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대응이 더 어려워지는 흐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쉘본이 라인을 올려 탈압박을 시도하면 알크마르의 전방 압박과 미난스의 전진 패스에 걸려 하프라인 위에서 공을 잃는 장면이 늘어나고, 이때는 사디크가 측면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 패턴이 살아난다. 그래서 알크마르는 점유와 세트피스, 역습까지 동시에 준비된 상태로 경기를 치를 수 있고, 쉘본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수비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알크마르는 슈팅수와 코너킥 개수에서 자연스럽게 우위를 가져가며 세트피스 한두 번이 결국 스코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셀본이 역습으로 반격을 노리더라도 중원에서의 숫자와 활동량에서 밀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박스 앞 압박이 느슨해지고 알크마르의 이선 미사일성 중거리 슛까지 허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쉘본이 한두 번은 날카로운 전환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세트피스 퀄리티, 홈 2점을 모두 감안하면 흐름은 알크마르 쪽으로 기운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함눈에스 vs FC 링컨. 이 경기는 홈팀 함눈의 발빠른 공격 진영과 원정팀 링컨 레드임프스 수비 라인의 순간 스피드 차이가 얼마나 크게 체감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함눈 입장에서는 심쿠스가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첫 패스 방향을 얼마나 정확히 잡아주느냐가 핵심인데, 이 패스가 곧바로 티오네 혹은 측면 윙으로 연결되는 순간 공격 템포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 티오네는 세컨톱 위치에서 공을 발 앞에 두고 방향을 틀며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아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애매한 위치를 계속 점유하면서 수비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순간 폴리토가 타이밍을 맞춰 오버래핑에 나서면 링컨 레드임프스의 좌측 혹은 우측 풀백은 측면 넓은 지역과 안쪽 침투를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링컨 레드임프스의 수비 라인은 페널티 박스 안쪽을 지키는 센터백들의 순간 스피드가 빠르지 못해 발빠른 함른 공격진이 한 번 방향 전환으로 꺾고 들어오면 뒷걸음질만 치다가 슈팅각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위험이 크다. 그래서 함눈이 초반부터 템포를 높여 박스 근처에서 원투 패스와 컷인 패턴을 반복해준다면 링컨 레드임프스 수비는 라인 유지와 1대1 대응 사이에서 계속 뒤를 쫓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드바르를 축으로 한 링컨 레드임프스의 역습 한 방도 무시할 수 없고, 토릴라가 두 번째 라인에서 중거리 슈팅 타이밍을 잡아주는 장면이 한두 번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패턴을 보면 링컨 레드임프스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하프라인을 넘어서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컨볼 경쟁과 전원 속도 싸움에서는 함눈이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함눈이 수비 라인을 너무 뒤로 물리지 않고 중원에서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채 탈압박 이후 전방으로 곧바로 찔러 넣는 패턴을 유지한다면 홈에서 주도권을 당기는 그림이 반복될 것이다. 특히 티오네가 박스 근처에서 수비 한 명을 끌고 나와 빈 공간을 만들고 두 번째 라인에서 오버래핑하는 폴리토가 크로스 혹은 컵백을 공급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면 링컨 레드임프스의 느린 센터백 라인은 경기 내내 부담을 안고 뛰어야 한다. 링컨 레드임프스 입장에서는 라인을 과도하게 내리면 드바르가 고립되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열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선택지가 제한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 레드임프스가 세트피스 한두 번을 통해 득점 기회를 잡을 수는 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위협도와 전환 속도 차이를 감안하면 경기의 총 볼륨은 함눈 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함눈은 발빠른 공격 자원과 전환 속도를 기반으로 열린 공간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고, 링컨 레드임프스는 느린 센터백과 애매한 라인 설정 때문에 박스 앞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커지는 팀이다. 따라서 이 매치는 홈팀 함눈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꾸준히 찬스를 양산하고 90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코어 우위까지 가져갈 확률이 높은 구도로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함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레그 포츠난 vs 로잔 스포르트. 이 경기는 홈팀 레그 포즈난의 4-4
2와 원정팀 로잔의 4, 3-3이 맞붙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페널티박스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세밀한 연계와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는 움직임이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레그 포즈나는 뱅트손이 좌측에서 폭을 넓혀주고 중앙의 야기엘로가 볼을 받으면서 한 번에 전진 패스를 찔러 넣거나 토르다르손과의 2대1 원투 패스로 박스 앞 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야기엘로와 토르다르손이 페널티박스 인근에서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꾸며 원투 패스를 주고받을 때 수비 라인은 누구를 따라갈지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시선 분산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그 포즈난의 라인 브레이킹 무브먼트가 살아난다. 한 명은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다른 한 명은 수비 뒷공간으로 동시에 침투하면서 로잔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흔들어 놓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 로잔의 포백 수비진은 라인 자체는 높게 유지하려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 타이밍과 맞지 않으면 중간에서 한번 공이 턴되는 순간 바로 뒷공간을 허용하는 약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레그 포즈난의 입장에서는 야기엘로와 토르다르손의 2대1 연계가 전개되는 타이밍에 맞춰 스트라이커와 반대 측면 윙어까지 동시 침투를 붙여주면 포백 수비진의 시선을 완전히 찢어놓을 수 있다. 반면 원정팀 로자는 아이딘과 버틀러, 오예데지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으로 대응하겠지만 전개가 끊기는 지점이 중원이라면 세컨볼 경쟁에서 토르다르손과 레그 포즈난 미드필더들에게 밀릴 위험이 크다. 중앙에서 레코에리가 탈압박과 패스 선택을 통해 빌드업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전방의 3명이 고립되면서 버틀러, 오예데지의 뒷공간 침투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레그 포즈나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린 상태로 전방 압박과 세컨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만큼 로잔 입장에서는 수비 시 라인을 내릴지 아니면 끝까지 트랩을 유지할지 선택 자체가 어려운 양상이 될 수 있다. 라인을 내리면 박스 근처에서 야기엘로와 토르다르손의 2대1 연계와 컵백에 노출되고 라인을 올리면 오프사이드 트랩 뒤로 빠져나가는 레그 포즈난의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에 계속 시달리는 형태가 반복될 수 있다. 또한 뱅트손이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크로스를 번갈아 가져가면 로잔 측면 풀백은 전진과 복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더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로잔도 아이딘과 버틀러, 오예데지의 역습 한두 번으로는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포백 수비진의 라인 조절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 관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레그 포즈난의 박스 진입 빈도 자체가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레그 포즈난의 패턴 플레이는 더 익숙해지고 야기엘로와 토르다르손의 타이밍 맞는 침투가 늘어날수록 로잔 수비 라인의 집중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페널티박스 주변에서의 연계 완성도, 세컨존에서의 주도권까지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홈팀 레그 포즈난이 흐름을 쥐고 흔들기 좋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그 포즈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오모니아 vs 디나모 키예프 이 경기는 오모니아의 느린 빌드업과 디나모 키이우의 직선적인 전환 속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오모니아는 에완드로와 텐코비치를 중심으로 이 선에서 기술적인 플레이를 풀어가지만 더블 볼란치의 전진 패스 선택이 소극적이라 전개 속도가 빠르게 끊기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디나모 키이우는 중원에서 공을 따낸 뒤 곧바로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공을 전개하며 샤파렌코의 폭넓은 움직임을 활용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샤파렌코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깊게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되면 오모니아의 풀백은 라인을 따라 뺏기지 않기 위해 계속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때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수비수 사이 공간을 찾고 있는 볼로신에게 컵백 형태의 패스가 연결되면 디나모 키이우는 양질의 슈팅 기회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피칼류노크는 이 움직임들을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며 때로는 중거리 슈팅으로 수비를 끌어내고 때로는 측면 전환 패스로 샤파렌코의 돌파 루트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오모니아 입장에서는 에완드로와 텐코비치가 전방에서 공을 오래 잡아주지 못하면 곧바로 수비 전환 상황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중간 블록을 형성해 안전하게 수비하려 하겠지만 디나모 키이우의 빠른 템포와 컵백 패턴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 또한 디나모 키이우는 측면 침투 이후 낮은 크로스와 컵백뿐만 아니라 세컨볼 경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숫자를 몰아넣어 박스 앞 두 번째 공간에서 다시 슈팅 기회를 찾는 습관이 강하다. 오모니아의 더블 볼란치가 이 두 번째 공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박스 안에서 한 번, 박스 앞에서 한 번 더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림이다. 반면에 오모니아가 반격을 노릴 수 있는 창은 에완드루의 드리블과 텐코비치의 킥 능력을 활용한 세트피스이며 이 부분에서 한두 번의 찬스를 만들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템포와 전환 속도, 그리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패턴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디나모 키이우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공산이 더 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샤파렌코의 측면 침투와 볼로신의 박스 안 움직임이 맞아 떨어지면 오모니아 수비 라인은 컵백과 크로스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점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업은 어느 팀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 연결 구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싸움이고 그 부분에서는 디나모 키이우가 한 수 위에 있는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모니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체스토코바 vs 라피드 비엔나 이 경기는 상대적으로 라인을 올려 주도권을 잡으려는 라코프와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단단하게 버틴 뒤 역습으로 치고 나오는 라피드빈의 전형적인 상성 싸움이다. 라코프는 브루네스와 피엔코를 축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려 하겠지만 3백 특성상 윙백이 높게 올라가는 순간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약점이 따라온다. 바라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측면에서의 1대1 돌파는 분명 위협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수비 라인과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면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라피드비는 파이브백 수비 형태를 단단하게 형성한 상태에서 박스 근처를 촘촘하게 막고 공을 탈취하는 순간 피셔에게 공을 맡겨 빌드업 방향을 설계하는 구조를 가져갈 것이다. 역습 전개 시 미드필더 진영에 배치된 패스마스터 피셔의 매끄러운 빌드업 과정과 날카로운 킬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발 빠른 공격수 보틱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라코프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야 하지만 한번 피셔에게 여유 있는 볼 소유를 허용하는 순간 라인 뒤로 떨어지는 패스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구도가 형성된다. 라피드빈의 5-3-2는 수비 시에는 5명이 박스 앞을 막고 공격 전환 시에는 중앙의 패스 질과 전방의 침투 속도로 단번에 박스 앞까지 도달하는 구조라 라코프처럼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에게 상성상 까다로운 형태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코프는 홈에서 승부를 걸기 위해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피셔와 보틱 조합이 노릴 수 있는 뒷공간의 폭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라코프가 점유율을 가져가며 압박을 가하는 구간이 있더라도 흐름이 길어질수록 역습 효율과 패스 디테일에서 라피드빈이 웃는 장면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이 매치업은 볼을 더 오래 소유하는 팀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더 효율적으로 찬스를 마무리하는 팀이 유리한 경기로 보는 편이 맞고 그 부분에서는 라피드빈 쪽의 기대값이 더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코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SK 시그마 vs NK 첼레 이 경기는 시그마 올로모우츠의 구조화된 빌드업과 메잘라 침투 패턴이 체리의 포백의 라인 간격 관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시그마 올로모우츠는 홈이라는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자노셰크를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두드리는 전개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블 볼란치가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순환시키고 미콜렌카가 폭을 넓힌 상태에서 자노셰크가 중앙에서 대각선으로 빠져나가는 메잘라 무브먼트를 반복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이때 자노셰크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까지 침투해 들어가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볼 홀더 쪽으로 쏠리고 그 틈에 타자니가 골문 앞에서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타자니는 이어 포스트로 파고들어 빠른 타이밍에 마무리하거나 파 포스트 쪽에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 자노셰크와의 2인 연계만으로도 충분히 득점 기대값이 나온다. 반면 체레는 4-3-3 전방 압박을 통해 시그마 올로모우츠의 빌드업을 흔들고 공을 따내는 즉시 이오시포프를 향한 빠른 전환으로 응수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라인을 지나치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압박이 한 번만 어긋나면 중원과 포백 사이 공간이 벌어지고 그 순간 자노시크의 메잘라식 침투가 그대로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포백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라인을 한 번 내리고 나면 이미 자노셰크와 타자니의 위치 관계가 정리된 상태라 컷백과 낮은 크로스 한 번에도 슈팅 찬스가 연달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차이의 입장에서는 라인을 얼마나 높이 둘지 어느 지점에서부터 내려앉을지에 대한 선택이 쉽지 않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하프 스페이스 관리라는 숙제를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시그마 올로모우츠는 홈에서 상대보다 전술 완성도가 높은 형태로 경기에 들어갈 수 있고 자노시크와 타자니의 연계 패턴이 초반부터 성공적으로 재현된다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또한 미콜렌카가 반대 측면에서 세컨볼과 역크로스 상황에 자주 관여하면 첼레 수비는 한쪽만 막아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첼레가 이오시포프를 앞세운 역습으로 한두 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재현성에서는 시그마 올로모우츠 쪽이 한 수 위인 구도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시그마 올로모우츠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 패턴이 누적되고 그 과정에서 포백 간격이 한 번씩 벌어질 때마다 실점 위험이 커지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전술 구조와 홈 이점, 메잘라와 골게터의 조합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시그마 올로모우츠가 경기 주도권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그마 올로모우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라티슬라바 vs 라요 바이에카노 이 경기는 슬로반의 포백 라인과 이그나텐코가 형성하는 2선 블록을 라요의 콤팩트한 2선 연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얼마나 흔들어내느냐에 따라 양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슬로반은 스텔레치의 제공권과 바르세기안의 왼발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에서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풀백이 동시에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중원 보호 장치가 약해지는 단점이 분명하다. 라요는 우나이 로페즈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 28라존과의 짧은 연기로 사이드와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구조라 슬로반의 중원 압박을 측면으로 흘려보내는 능력이 좋다. 그래서 라요 입장에서는 전반부터 과도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점유와 패스 교환으로 슬로반의 포백을 좌우로 흔들어 놓고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8라존하고 우나이 로페즈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 패턴을 통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은 슬로반 포백이 박스 부근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인다.
슬로바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그나텐코를 더 깊게 내려세워 보호막을 치겠지만 그만큼 중원에서의 전진 에너지와 세컨드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라요는 두 줄 수비를 형성한 뒤에도 프루토스의 폭넓은 움직임과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전환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끊어낸 후 몇 번 안 되는 패스로 슈팅 거리까지 접근하는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줄 수 있다. 슬로반이 홈에서 라인을 높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라요의 이선 침투와 박스 근처 짧은 패스가 더 위협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포백 뒷공간에 대한 커버 부담도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높이와 스텔레치의 마무리 능력은 한 번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남아있어 라요 입장에서도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중요해지는 경기다. 하지만 오픈 플레이 구간에서만 놓고 보면 라요가 공을 소유하는 상황과 공을 빼앗은 직후 전환 장면에서 모두 더 정교한 움직임과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우나이 로페즈가 중원에서 압박을 이끌어내고 28라존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좁혀 들어오며 프로토스가 그 빈 공간으로 교차 움직임을 가져가면 슬로반 포백은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이 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포백과 중원 간격 관리에 부담이 커지는 쪽은 슬로반일 가능성이 높고 라요는 교체 자원을 활용해 이선의 활동량과 속도를 유지하며 경기 후반까지 전환 공격의 날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하프스페이스 장악력 그리고 전환 속도의 완성도를 고려하면 이 매치는 라요가 원정에서도 충분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으로 읽힌다. 결국 승부는 라요가 만들어낼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이선 마무리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득점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시크라이오바 vs 마인츠오 이 경기는 라인 간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크라이오바와 그 틈새를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이선 움직임으로 집요하게 찌를 수 있는 마인츠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전술 구조부터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승부다. 크라이오바는 3, 5, 2의 장점인 숫자 우위를 살리기 위해 중원을 넓게 쓰지만 윙백이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공을 잃는 순간 최종 수비진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태평양처럼 넓게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렇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균열이 발생되면 그 벌어진 지대에서 상대 공격진이 편안하게 볼을 받고 슈팅과 키패스를 동시에 준비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 구조는 곧바로 마인츠의 강점과 정확히 맞물린다. 레벨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능력이 뛰어나고 첫 터치 이후 앞을 보는 동작이 빠른 만큼 그런 공간이 열리는 순간마다 공격을 설계하는 중심에 선다. 이재성은 수비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바라보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레벨이 공을 잡은 타이밍에 맞춰 늦게 침투하는 세컨 라인 러닝으로 박스 안에서 마무리 찬스를 자주 맞을 수 있다. 시브는 포스트 플레이와 침투를 번갈아 가져가면서 한 번은 중앙에서 공을 받아 수비를 끌어내고 다음 순간에는 뒷공간으로 파고들어 크라이오바의 300을 계속 흔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마인츠 입장에서는 굳이 전반부터 무리하게 포문을 열기보다는 크라이오바의 라인 간격이 풀리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네벨과 이재성, 시브의 삼각 움직임으로 하프스페이스를 찌르는 타이밍 싸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플랜이다. 반대로 크라이오바는 전방 압박이 잘 걸리는 구간에서는 마인츠 수비를 흔들 수 있지만 압박이 한 번만 어긋나도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비어버리면서 그대로 실점 위험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구조를 안고 뛴다. 마인츠의 더블 볼란치는 탈압박 이후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크라이오바의 어설픈 전방 압박은 오히려 라인 간격만 더 벌려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크라이오바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네벨과 이재성이 자유롭게 박스 앞 공간을 점유하고 세컨볼에서 우위를 점한 마인츠가 연속 슈팅을 쏟아낼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려진다. 크라이오바도 홈 분위기 속에서 세트피스 한두 번은 위협을 만들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라인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팀이 90분 내내 실점을 막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마인츠가 라인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찬스수와 결정적인 슈팅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스코어 흐름 역시 원정팀 우위를 향해 흘러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마인츠 승리 가정 아래에서 크라이오바의 실점 리스크를 중심으로 경기를 해석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라이오바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지린스키 vs BK 해켄 이 경기는 기본 포메이션은 같지만 라인 설정과 위험 감수 성향에서 전혀 다른 두 팀의 색깔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지린스키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평소보다 더 과감하게 라인을 끌어올려 강도 높은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흔들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빌비아와 이선 라인 전체가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면서 상대 수비에게 실수를 유도하고 그 순간 아브라모비치와 필리포비치가 박스 근처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노리는 공격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문제는 이러한 스타일이 항상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라인을 지나치게 올린 상태에서 압박이 한 번만 미끄러지면 센터백 뒤쪽으로 넓은 뒷공간이 그대로 남게 된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기 딱 좋은 구도라 BK 해켄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를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지린스키의 과감한 전진 압박을 역이용해 빠른 전환을 노리기 좋은 환경이다. BK 해켄의 발 빠른 라윤이는 지린스키가 형성하는 넓은 수비 뒷공간을 노리기 최적의 카드로 라인이 높게 형성될수록 그 뒷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는 침투의 가치가 더 커진다.
구스타프손이 후방 탈압박 이후 첫 번째 전진 패스를 책임진다면 라윤이는 타이밍을 맞춰 라인 사이 혹은 라인 뒤를 찌르는 움직임으로 다양한 득점 찬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다. 덴베 역시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수비를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 넓게 벌려주고 다른 한쪽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시계 역할 분담도 충분히 예상된다. 지린스키는 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계속 압박 강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과 후방의 간격이 벌어지며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타이밍은 BK 해켄 입장에서 보면 구스타프손의 한 번의 전진 패스와 라유니의 한 번의 스프린트만으로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이 많은 팀이 유리하다기보다 누가 상대의 약점을 더 정확하게 찌르느냐, 특히 뒷공간과 전원 상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공산이 크다. 지린스키의 공격적인 성향 자체는 위협적이지만 BK의 켄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오늘만큼은 그 전진성이 오히려 역습의 먹잇감이 될 위험성을 크게 안고 있는 경기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지린스키와 그 뒷공간을 노리는 BK의 켄 사이의 속도 싸움이 더욱 날카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구조를 끝까지 유지한다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BK 해켄의 카운터 어택과 라유니의 침투에 조금씩 더 유리하게 기울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지린스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마카비 테라비 vs 올림픽 리옹. 이 경기는 마카비 테라비브의 탈압박 완성도와 리옹의 변칙 압박 하이프레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마카비 테라비브는 기본적으로 후방에서부터 짧게 풀어나가려 하지만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치명적인 불안 요소가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상대 선수들의 변칙적인 압박 한 번의 루트가 완전히 끊기고 그 이후에는 롱볼에 가까운 전환으로 밀리면서 두 번째 볼 소유권을 상대로 내주는 장면이 많다. 리옹의 공격진들이 이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압박을 가한다면 단순히 공을 빼앗는 수준을 넘어 마카비 테라비브 진영 깊숙한 위치에서 탈취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짧은 패스 두세 번만으로도 슈팅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자연스럽게 리옹의 득점 기대값이 높아지는 흐름이 형성된다. 사트리아노는 센터백과 수미 사이 애매한 지점을 노리며 압박 각도를 잡고 슐츠는 그 뒤에서 패스 방향을 미리 예측해 가로채기에 가까운 압박을 시도할 수 있다. 테스만은 이 과정에서 뒤를 받쳐서 세컨볼을 회수하고 회수 즉시 전방으로 연결하는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리듬을 끊지 않으려 할 것이다. 마카비 테라비브는 니콜라이스코와 안드라데를 활용해 역습에서 한 번은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빌드업이 끊기는 위치가 자꾸 자기 진영에 가까운 쪽이라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계속해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페레츠가 라인을 올려 압박에 가담했다가 공이 뒤에서 끊기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며 슐츠와 사트리아노에게 직선적인 패스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마카비 테라비브는 라인을 내리면서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세트피스와 세컨볼 상황에서도 리옹에게 점점 밀리는 양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홈이라는 이점과 세트피스에서의 타깃 옵션 덕분에 한두 번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탈압박 실수 한두 번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반면 리옹은 압박 타이밍과 라인 조절만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상대의 약점을 굳이 복잡하게 공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높은 위치에서 볼을 회수하며 찬스를 쌓아갈 수 있다. 때문에 이 경기는 초반 잠깐 균형이 오가더라도 중반 이후부터는 리옹의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점점 더 빛을 발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압박과 탈압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리옹이 경기 내용과 스코어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림에 무게가 실리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카비 테라비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베티스 vs 위트레흐트. 이 경기는 볼 점유와 템포 조절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베티스가 위트레흐트의 느린 전환과 풀백 복귀 문제를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위트레흐트는 양쪽 풀백의 복귀 속도가 느려서 공격 가담 후 전환 국면에서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 넓은 공간을 노출하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베티스 입장에서는 에잘줄리의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넓게 벌려놓은 뒤 두 줄 수비 사이에 포르날스를 세워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출발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베티스의 키플레이어 파블로 포르날스가 이 지역으로 침투해 컷백 타이밍을 맞춘다면 에르난데스와 이선 자원들이 골문 앞에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또한 포르날스는 단순히 침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 앞에서 한 번 더 옆으로 빼거나 뒤에서 올라오는 미드필더에게 내주는 선택도 가져가기 때문에 컷백 이후에도 다양한 2차 옵션이 살아있는 구조다. 위트레트는 로드리게스와 블레이크의 개인 기량으로 역습에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만큼 풀백들이 전방으로 끌려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져 전원 수비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베티스가 전방 압박과 중원 볼 회수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포르날스와 에르난데스가 반복적으로 박스 안 장면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볼로냐 vs 잘츠부르크. 이 경기는 볼로냐의 전술적인 방향 전환 속도와 잘츠부르크의 느린 측면 전환 타이밍이 맞부딪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볼로냐는 홈에서 볼을 소유하며 상대를 좌우로 흔들고
오드가르드의 패스 방향 전환과 오르솔리니의 폭발적인 1대1 돌파를 결합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르솔리니는 공을 잡은 뒤 첫 터치에서 방향을 틀고 두 번째 터치에서 속도를 붙이는 패턴으로 수비수를 정면에 세워놓고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라 잘츠부르크의 느린 정렬 속도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 잘츠부르크가 한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면 볼로냐 수비는 라인 간격을 다시 압축할 여유를 얻고 이후 역습 상황에서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때 오드가르드가 상대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놓고 한 번에 반대편 측면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순간 오르솔리니는 이미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향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볼로냐 입장에서는 굳이 박스 정면에서만 해답을 찾기보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1대1을 유도한 뒤 반대편 사이드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을 반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공격 방법이 된다. 임모빌레는 이 과정에서 수비 라인을 골문 쪽으로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 되고 오르솔리니가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컷백이나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의 낮은 크로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자연스럽게 제공받는다. 잘츠부르크는 전진 압박과 활동량으로 중원 싸움에서 흔들어 보려 하겠지만 공을 탈취한 뒤 반대편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볼로냐의 수비 블록이 다시 정렬되는 시간을 허용하게 된다. 결국 측면 전환 타이밍이 느려터진 잘츠부르크의 현재 템포로는 볼로냐의 구조화된 방향 전환과 아이솔레이션 설계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경기 양상이 예상된다. 볼로냐가 전반부터 의도적으로 템포를 조절하다가 특정 구간에서만 급격히 속도를 올리며 잘츠부르크의 블록을 찢어놓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홈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볼로냐는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 오픈 게임을 만드는 대신 상대의 느린 전환을 역이용해 안정적으로 경기 흐름을 통제하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임모빌레의 마무리, 오르솔리니의 아이솔레이션, 오드가르드의 전환 패스가 한 번씩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도 득점 기대값은 볼로냐 쪽으로 크게 기울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잘츠부르크는 전환 속도와 측면 전개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공격 장면을 만들더라도 볼로냐 수비가 정렬된 상태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찬스 생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종합하면 이 매치는 측면 전환 속도와 아이솔레이션 설계 능력에서 앞서는 볼로냐가 홈 이점과 전술적인 완성도를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과 결과를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구도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FK 츠르베나 vs FCSB 이 경기는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린 츠르베나 지베즈다가 간격 관리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슈테아오와 부쿠레슈티의 4-2, 3-2를 정면으로 압박하는 구도다. 지베즈다는 초반부터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걸어 세컨볼 경합을 선점하고 곧바로 라도니치와 카타이를 통하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박스 주변을 두드릴 가능성이 크다. 슈테아와는 전방 압박에 나섰다가도 리커버리 속도가 늦어 1선과 2선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틈을 라도니치가 빠르게 점령하는 순간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 라도니치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며 수비를 끌어당기면 카타이가 반대 측면이나 2선에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 컷백이나 스루패스로 아르나우토비치에게 마무리 찬스를 제공하는 그림이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아르나우토비치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점과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꾸준히 골 기대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에 슈테아와는 티암과 비를리기아의 직선적인 침투를 통해 역습 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팀 차원의 간격이 무너지면 이들의 장점도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특히 더블 볼란치 라인이 압박 후 제때 내려오지 못하면 지베즈다의 2선 라인이 박스 앞에서 세컨볼 경합을 장악하며 중거리 슛과 재차 침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슈테아와 수비 라인이 자연스럽게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박스 앞 2선 지역이 비어버리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테아와의 전방 자원들은 피지컬과 스피드를 갖추고 있어 역습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 다만 유럽 원정에 나선 슈테아와 입장에서는 수비 간격이 흔들릴수록 파울과 세트피스 허용이 늘어나고 이는 지베즈다의 세트피스 패턴과 맞물려 추가 실점 리스크로 이어진다. 지베즈다는 홈에서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넣은 뒤 두 번째 볼과 세트피스 루틴으로 경기 전체의 점유와 템포를 가져오는 데 익숙한 팀이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슈테아와의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진 뒤에는 지베즈다 이선 기술 자원들의 자유도가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기는 결국 라도니치와 카타이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얼마나 자주 볼을 잡느냐, 그리고 그 순간마다 아르나우토비치가 박스 안에서 어느 정도 존재감을 보여주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전술 완성도와 홈에서의 공격 루트 다양성, 세컨볼 경쟁력까지 감안하면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츠르베나 지베즈다 쪽으로 쏠릴 공산이 크다. 여기에 유럽 대항전 경험과 홈팬들의 강한 응원까지 더해지면 후반 들어 슈테아와 수비 라인이 완전히 내려앉으며 추가골을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종합하면 이 매치는 홈팀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가며 스코어 면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츠르베나 지베즈다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GA 이글스 vs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중앙 수비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은 고 어헤드 이글스와
라인 사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능한 슈투트가르트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전술적인 상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를 바탕으로 초반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를 바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에드바르드센과 브렘이 측면과 뒷공간을 번갈아 파고들며 크로스와 컷백을 시도하면 슈투트가르트 수비진도 일정 부분 라인을 내리며 대응해야 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 중앙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뒤엉키는 순간 수비 라인과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이 넓게 벌어지고 이때부터는 3대 2선에게 라인 사이에서 자유를 허용하는 위험 구간이 열린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런 틈을 놓치지 않고 볼테마드를 라인 사이에 세우거나 혹은 그 지점에서 공을 받게 한 뒤 감각적인 전진 패스로 데미로비치와 르웰링의 침투를 이끌어내는 패턴을 자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볼테마드는 수비수들의 간격이 어긋나는 장면을 읽어내는 감각이 좋은 타입이기 때문에 꼭 어헤드 이글스 중앙 수비 포지셔닝이 잠시라도 흐트러지는 순간마다 박스 안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을 가능성이 높다. 데미로비치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세트가 안정적이어서 한 번만 볼테마드의 패스가 뒷공간으로 정확히 투입되면 곧바로 골키퍼와의 1대1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르웰링 역시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들어오는 침투각 설정이 좋아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세컨 라인에서 튀어나오는 추가 옵션으로 상대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준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 어헤드 이글스 수비 라인의 소통 문제와 체력 저하가 겹치면 라인 간격은 더 벌어지고 수비 조직력은 느슨해지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슈투트가르트는 유럽 대항전 무대 경험과 리그에서의 전개 완성도를 바탕으로 경기를 길게 끌고 가면서도 결정적인 찬스는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이 매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홈팀의 압박과 분위기가 변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술 구조와 라인 관리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슈투트가르트 쪽이 훨씬 안정적인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구도로 해석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고 어헤드 이글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KRC 행크 vs FC 바젤 이 경기는 흐로소브스키가 잡고 있는 행크의 템포와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는 바젤 중원의 리듬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KRC 행크는 빌드업 구간에서부터 흐로소브스키가 공을 받아 한 템포 빠르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로 공을 뿌려주면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이토주냐가 측면에서 속도를 붙이며 수비를 끌어내고 오현규가 박스 안에서 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패턴이 맞물리면 바젤 수비 라인은 계속 방향 전환을 강요받게 된다. 여기에 이선 자원들이 박스 앞에서 세컨볼과 리턴 패스를 노리며 밀고 들어오면 수비 입장에서는 어느 상황부터 먼저 차단해야 할지 선택이 늦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반면 바젤은 미드필더의 전진 타이밍이 전방과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많아 빌드업이 하프라인 근처에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박스 근처에 도달하기 전에 공격이 끊겨버리는 경우가 반복된다. 그래서 공격 루트가 허무하게 단절되고 아예티와 샤키리의 장점이 살아날 수 있는 볼 공급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편이다. KRC 앵크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도 흐로소브스키를 중심으로 템포를 올렸다가 내리는 리듬 조절만으로도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구도다. 한번 공격이 길게 이어지기 시작하면 이토와 오현규, 이선 미드필더들이 연속해서 박스 안을 두드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바젤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올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템포를 손에 쥔 행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볼을 순환시키느냐의 문제이지 바젤이 갑자기 전진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춰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구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홈팀 쪽으로 해석이 기울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KRC 행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노팅엄 vs 말메 FF 이 경기는 단순히 홈과 원정의 차이만이 아니라 세컨볼을 어느 팀이 먼저 선점하느냐가 곧바로 득점 기대값으로 이어지는 매치업이다. 말메 FF는 중원에서 상대의 변칙적인 압박과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해 첫 패스를 끊긴 뒤 곧바로 문전 근처까지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허용하며 무너지는 그림이 자주 나오는데 이번 상대가 라인 사이 공간 활용에 능한 노팅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약점은 더욱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 노팅엄의 깁스 화이트는 적극적으로 전진해 라인 사이에 자리 잡고 세컨볼이 흘러나오는 순간을 노려 몸을 집어넣어 공을 선점하는 스타일이라 말메 FF가 전방 압박 이후 간격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틈을 잔인할 정도로 파고들 수 있다. 결국 세컨드 찬스로 득점 루트를 여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드의 박스 안 포지셔닝과 허드슨, 오도이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더해지면 한 번 정리되지 않은 볼이 연속된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노팅엄은 최근 리버풀 안필드 원정에서 대량 득점포를 터뜨리며 리버풀을 꺾는 이변을 만들어냈고 이 경험이 팀 전체에 우리도 누구든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상태다. 그래서 이번 유로파 리그 무대에서도 홈팬들 앞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를 몰아붙이고 리그에서 쌓은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말메 FF 입장에서는 라인을 너무 올렸다가 뒤 공간을 내주면 노팅엄의 전환 속도에 휘말릴 수 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내려앉으면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며 박스 앞에서 연속 슈팅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특히 중원에서 변칙 압박에 대한 탈압박 루트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깁스 화이트와 더블 볼란치에게 공을 쉽게 뺏기고 그 다음 수비 라인이 미처 정렬되기도 전에 허드슨, 오도이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노팅엄은 홈에서 전방 압박과 역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낸 뒤 곧바로 전방으로 찔러 넣는 직선적인 공격으로 말메 FF 수비를 흔들려 할 것이다. 반면 말메 FF는 투톱과 학사바노빅의 개별 능력에 기대 역습과 세트피스로 한두 번 정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중원 균형과 세컨볼 경쟁력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기엔 부담이 크다. 시간이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 노팅엄이 앞설 가능성이 높고 후반 들어 말메 FF가 라인을 정리하지 못한 채 쫓아다니는 구도가 나오면 세컨볼에서 밀리면서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방 압박 세컨볼 메리티까지 세 축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노팅엄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에 가깝다. 그래서 초반엔 탐색전 양상이 일부 나타나더라도 결국 중원 간격 관리와 세컨볼 장악력에서 앞서는 노팅엄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스코어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팅엄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파나티나 vs 스텀그라치 이 경기는 조직적인 빌드업과 세트피스 공중전에 강점을 가진 파나시나이코스와 직선적인 전개와 투톱 운용에 장점이 있지만 세컨드 지역 관리에 약점을 가진 스트럼 그라치의 상성 싸움이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이오아니디스를 축으로 전방에서 볼을 지키고 두리치치와 바카세타스가 라인 사이에서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반복하며 스트럼 그라치의 미드필드 블록을 흔들려 할 것이다. 스트럼 그라치는 말론과 자타의 침투를 활용해 뒷공간을 노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풀백이 높게 올라가면 본인들의 레스트 디펜스가 느슨해져 전환 상황에서 역습을 허용할 여지가 커진다. 세트피스는 이 매치업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스트럼 그라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해 흘러나온 볼 처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파나시나이코스의 장신 센터백 자원들과 전방 공격진들이 이 세컨드 지역을 선점해 두 번째 볼을 먼저 따낸다면 결국 박스 안에서 묵직한 득점 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특히 홈에서 치르는 유럽 대항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나시나이코스 선수들은 공격 세트피스마다 박스 안에 최대 인원을 투입하며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트럼 그라츠는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1차 경합 이후 세컨드 볼 주변에 서 있는 선수들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그리스 원정 특유의 홈 터세와 소음 속에서 이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홈팬들의 거친 야유와 플레어, 응원 소리는 스트럼 그라츠 수비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순간적인 시야 차단과 커뮤니케이션 지연으로 세컨드 지역에서 한 발씩 늦는 장면을 유도할 수 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이런 환경적 이점을 활용해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변형 패턴을 섞으면서 박스 안에서의 공중볼 경합 후 흘러나온 볼을 노리는 준비까지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중원 싸움에서도 바카세타스의 킥력과 두리치치의 드리블이 결합되면 스트럼, 그라치의 미드필드 라인이 뒤로 말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투톱에게 공급되는 볼의 질과 양이 함께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도 스트럼, 그라치가 전환 상황에서 말론과 자타를 활용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파나시나이코스 수비가 세컨볼만 안정적으로 정리해낸다면 큰 흐름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럼 그라치는 체력과 집중력 문제로 세트피스 수비에서 작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고 파나시나이코스는 점점 더 박스 앞에서 슈팅 볼륨을 늘리며 득점을 압박하는 전개를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홈터스의 세트피스 상성을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스트럼, 그라치가 버티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의 문제일 뿐 결국 파나시나이코스가 흐름을 잡고 득점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스트럼, 그라치의 클리어링이 짧아지고 세컨드 지역에서 볼이 자주 떠있는 장면이 나오면 파나시나이코스의 장신 자원들이 이를 공략해 추가 득점 찬스를 만드는 그림까지 충분히 그려진다. 결국 압박 리듬과 세컨볼 집중력에서 앞서는 쪽이 경기를 가져가는 싸움이고 이 부분에서는 홈팬들의 에너지를 등에 업은 파나시나이코스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나시나이코스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레인저스 FC vs SC 브라가 이 경기는 홈팀 레인저스의 점유 기반 빌드업과 브라가의 4-4-2 전환 구조가 맞부딪히는 구도지만 실제 승부의 핵심은 중원 간격 관리와 이선의 전진 드리블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브라가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깊게 내려가는 바람에 2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중원 압박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라인이 통째로 뒤로 말리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 레인저스의 가사마와 아스가르드는 바로 이 간격을 파고들어 전진 드리블을 시도할 수 있는 자원이라 볼을 잡는 순간 브라가의 느슨해진 미드존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다. 가사마가 측면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아스가르드가 그 옆 라인에서 볼을 받아 방향 전환을 해낸다면 브라가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 공간은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둘이 전진 드리블을 통해 수비 라인 앞을 휘저어 준다면 결국 페널티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미옵스키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검증된 타입이기 때문에 가사마와 아스가르드가 만들어낸 공간과 패스를 마무리해줄 수 있는 최종 피니셔로 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브라가는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종종 측면 풀백까지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공을 잃었을 때 역습 저지선이 너무 뒤에 형성되는 약점이 있다.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과도하게 올릴 필요 없이
브라가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만 꾸준히 노려도 충분히 유효 슈팅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홈팀 레인저스는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전방 압박 강도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가의 빌드업 초반을 흔들어 세컨볼을 높은 위치에서 회수하는 장면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브라가는 역습 상황에서 엘 우아자니와 나바로 알리아가의 움직임으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 자체를 90분 내내 해결하지 못한다면 점유와 찬스 퀄리티 모두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티뉴가 중원에서 버티며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량이 떨어질 경우 레인저스의 이선 자원들이 더 자유롭게 전진 드리블과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레인저스가 홈에서 점유와 템포를 조절하면서 브라가의 간격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쪽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브라가가 간헐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로 균형을 맞추려 하겠지만 공을 오래 잡고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팀은 레인저스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전술적 상성과 중원 간격 관리 그리고 이선 전진 드리블의 질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레인저스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인저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버딘 vs FC 노아 이 경기는 에버딘의 조직적인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주도권 그리고 FC 노아의 전원 수비 불안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에버딘은 팔라베르사가 포백 앞에서 1차 차단과 커버링을 담당하고 레이턴이 한 박자 앞서 전진에 떨어지는 볼을 선점하는 구조라 세컨드 찬스를 설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여기에 아우치체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활용해주면 상대 더블 볼란치 주변 공간이 비는 순간마다 전진 패스가 박스 근처로 파고든다. 반면에 FC 노아는 상대가 측면과 중앙을 섞어가며 변칙적인 전방 압박을 걸어올 때 볼을 지키면서 전개 템포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구간이 많다. 그래서 중원에서의 세컨드볼 대응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레이턴이 적극적으로 전진해 이 볼을 선점하고 곧바로 중거리 슈팅이나 측면 스위치 패스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물라 후세노비치와 아바네시안, 울라드 오마르의 조합은 역습 한두 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지속적인 파상 공세보다는 순간적인 번뜩임에 더 위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FC 노아는 세트피스나 빠른 역습 상황에서는 득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도 90분 전체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기에는 중원 압박과 수비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에버딘은 홈에서 라인을 높게 두고 측면 압박과 중앙 압박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FC 노아의 빌드업을 끊어내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세컨드볼 다툼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FC 노아의 수비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더블 볼란치의 활동량이 떨어지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더 넓게 열리게 된다. 이때 레이턴과 아우치체가 박스 앞에서 볼 소유를 늘려가면서 세컨드 찬스를 통한 중거리 슈팅과 박스 안 침투 패턴이 반복되면 에버딘 쪽 득점 기대값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C 노아의 전방 자원들이 갖고 있는 개인 기량을 감안하면 한두 번의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문을 두드릴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 세컨드볼 관리, 전환 속도의 균형을 놓고 보면 에버딘이 경기 흐름을 더 오래 쥐고 갈 수 있는 그림이 훨씬 뚜렷하다. 특히 홈팬들 입장에서는 레이턴이 세컨드 찬스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마무리하느냐가 실제 스코어 차이를 가르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매치업이다. 결국 이 경기는 에버딘이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에서 우위를 확보하면서 홈에서 승부를 끊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버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라이다블릭 vs 삼순스포르 이 경기는 브레이다블릭의 헐거운 중원 간격과 삼순스포르의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브레이다블릭은 기본적으로 4-3-3을 활용해 측면에서의 폭과 크로스를 중시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 간격이 태평양만큼 넓게 벌어지는 바람에 라인 사이 공간이 지나치게 비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수비 커버가 늦어지고 센터백이 미드필더 라인까지 튀어나오는 순간 뒤쪽 뒷공간까지 동시에 노출되는 위험한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반면 삼순스포르는 4-1-4-1 구조 속에서 마쿤부가 1차 차단을 담당하고 그 위에서 아이도구드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역할을 맡는다. 아이도구드가 브레이다블릭의 넓어진 중원 간격 사이를 절묘하게 파고들며 볼을 잡는 순간 한 번의 전진 패스로 마리우스와 측면 윙어들의 침투를 동시에 가동시킬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결국 브레이다블릭의 불안한 수비 라인은 이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전진 패스 한두 번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브레이다블릭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역으로 삼순스포르에게는 넓은 공간이 열려 아이도구드의 장점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삼순스포르는 초반에는 블록을 안정적으로 세운 뒤 브레이다블릭의 빌드업 실수를 노려단 한 번의 탈압박과 전진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브레이다블릭이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중원과 수비라인 간 간격이 더 벌어지고 세컨볼 경합에서도 밀리기 시작하면 점점 수비라인이 자기 박스 안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이때 삼순스포르는 아이도구드를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에서 연속적인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박스 앞에서 슈팅각을 만드는 장면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삼순스포르는 4-1-4-1 특유의 조직적인 수비 블록으로 크로스를 어느 정도 허용하더라도 중앙에서의 세컨볼 경쟁력을 통해 두 번째 볼을 선점하며 역습에 시동을 걸 수 있다. 브레이다블릭 입장에서는 오마르손의 마무리와 토르스테인슨의 크로스에 기대를 걸 수 있지만 중원 간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진 배치만 반복한다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삼순스포르는 원정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상성과 하프스페이스 공략 패턴 덕분에 적어도 찬스의 질과 효율성에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원 간격과 하프스페이스 수비의 불안이라는 브레이다블릭의 구조적 약점은 삼순스포르에게 매우 좋은 먹잇감이 되는 요소이며 경기 흐름은 점점 원정팀 쪽으로 기울어질 여지가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이다블릭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드리타 길란 vs FK 스캔데자 이 경기는 4-3-3 드리타와 4-2-3-1 슈켄디아의 맞대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환 속도와 측면 활용의 질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드리타는 무스타파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한 번의 방향을 바꾸는 패스를 통해 상대 블록이 이동하기도 전에 반대편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강점이다. 마나즈가 중앙에서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고 아제라지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받쳐주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2대1 연계와 라인 브레이킹 침투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특히 무스타파가 빠른 방향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순간 슈켄디아의 측면 전환이 늦어지는 단점과 대비되면서 양팀의 템포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슈켄디아는 기본적으로 두 줄 수비를 먼저 세우고 라티피와 제이눌라이, 이브라임의 개별 능력에 기대 공격을 전개하지만 측면 전환 타이밍이 느린 탓에 상대가 수비 정리를 끝낸 뒤 공격을 시작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편이다. 그래서 드리타 입장에서는 중원에서 무스타파가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반대편 측면에서 1대1 아이솔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만으로도 슈켄디아 수비 라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드리타의 4-3-3 구조는 중원 숫자를 3명으로 유지하면서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브라임 쪽으로 향하는 롱볼이나 세컨볼 상황에서도 재차 공격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슈켄디아 입장에서는 라티피의 컷신과 제이눌라이의 패스 능력으로 틈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내주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라티피가 공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측면 전환이 느려져 상대에게 수비 정렬 시간을 계속 허용한다면 드리타의 수비는 라인만 잘 유지해도 큰 위협 없이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국면이 많아질 수 있다. 반대로 드리타는 홈에서 라인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한 뒤 무스타파의 템포 조절과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해 공격 템포를 한 번만 끌어올려도 슈켄디아 수비 블록의 좌우 이동 속도를 충분히 넘어설 여지가 크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아이솔레이션 퍼포먼스가 살아난다면 마나즈와 아제라지 그리고 후방에서 올라오는 풀백까지 박스 안팎에서 동시에 옵션을 제공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슈켄디아가 라인을 내리면 박스 근처에서의 연속 패스와 컷백에 노출되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침투와 전환 속도에서 밀리는 이중 압박에 걸리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결국 템포와 방향 전환, 세컨존 장악력에서 앞서는 드리타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흔들면서 슈켄디아의 느린 측면 전환을 계속 찌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드리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피오렌티나 vs AEK 아테네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3-4-3과 AEK 아테네의 4-4-1-1이 맞붙는 구도이지만 실제 승부의 핵심은 박스 안 공중전과 포스트 플레이에서의 높이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피오렌티나는 이미 AEK 아테네 수비 조직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중앙 센터백 라인의 평균 신장이 자신들의 공격진에 비해 작은 편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의 풀백과 윙포워드들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모이스킨의 머리를 향해 집요하게 크로스를 띄워주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 패턴을 기본 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모이스킨은 공중전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가진 타입이라 박스 안에서 한번 높이를 잡는 순간 세컨볼을 향한 구드문드손과 이선 자원들의 쇄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위험 장면이 연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에 AEK 아테네 입장에서는 센터백들이 피지컬과 높이에서 열세를 안고 경기장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박스 안 공간에서 정확한 타이밍으로 몸을 붙여주는 마킹과 세컨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그리고 피오렌티나 측면 자원들이 일찍부터 크로스를 시도하며 박스 안에 크로스 볼륨을 쌓기 시작하면 AEK 수비는 클리어링 이후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볼에 대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빠르게 누적될 수밖에 없다. 파지올리가 후방에서 전개 템포를 조절하면서 필요할 때는 느리게 빌드업하고 필요할 때는 측면으로 볼을 빨리 전환해 AEK 수비 블록을 흔드는 역할을 해준다면 피오렌티나는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AEK 아테네도 피에로를 활용한 롱볼과 세트피스를 통해 한두 번은 흐름을 뒤흔들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구도에서 점유율과 박스 안점령률은 피오렌티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코이타와 엘리아손이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올 수는 있어도 피오렌티나 3백이 라인 컨트롤만 유지해준다면 상대 역습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큰 균열 없이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도 AEK 아테네의 전환 속도와 피에로의 제공권이 살아나는 특정 구간에서는 피오렌티나 수비가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 초반과 후반 초반처럼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타이밍 관리가 중요하다.
결국 포인트는 피오렌티나가 얼마나 꾸준하게 모이스킨을 향한 정확한 크로스를 공급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AK 센터백 조합이 이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90분 동안 버텨낼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압축된다. 전술 구조, 높이 싸움, 세컨볼 경쟁력까지 모두 합쳐보면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찬스 수와 기대 득점 지수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단판 승부의 변수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술적 상성과 매치업을 놓고 보면 피오렌티나 승 쪽에 무게를 두는 쪽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오렌티나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비아위스토크 vs 쿠프스. 이 경기는 전방 압박 이후 라인 리커버리 속도가 느린 쿱스와 그 틈을 정확히 알고 파고들 수 있는 야기엘로니아 미드필더진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흐름의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하다. 원정팀 쿱스는 투톱을 앞세워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그 뒤를 받쳐줘야 할 미드필더 라인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1선과 2선 사이가 크게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아리프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부틸라이넨과 페나넨도 전진과 후퇴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다. 이 틈을 홈팀 야기엘로니아의 에이스 로만추크가 빠르게 점령에 들어간다면 단순히 수비 차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간 뒤 곧바로 공격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로만추크가 라인 사이에서 따낸 볼을 이마즈에게 맡기면 이마즈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전진 드리블 또는 전방스루 패스로 선택지를 넓히고 그 과정에서 피에투제프스키의 측면 침투까지 더해지며 쿱스 포백을 계속해서 흔들 수 있다. 결국 세컨드볼 찬스를 비롯해 상대 문전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셈이라 야기엘로니아 입장에서는 라인 사이 공간만 잘 점령해도 득점 기대값이 높아지는 경기다. 쿱스는 전방 압박 강도만으로는 경기를 지배하기 어렵고 압박 이후 라인을 얼마나 빠르게 당겨서 간격을 줄이느냐가 관건이지만 지금까지의 경기 흐름을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남아있다. 반면 야기엘로니아는 더블 볼란치를 통해 수비 안전망을 깔아두고 그 위에서 이마즈와 피에투제프스키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격 패턴을 풀어가는 구조라 압박을 한 번만 넘겨도 곧바로 전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야기엘로니아는 중원 압박과 세컨볼 경합 강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고 두 줄 수비 뒤에서 로만추크가 세컨볼을 정리해주면 자연스럽게 공격 전환의 템포도 함께 높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쿱스의 전방 압박은 체력 부담으로 인해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라인 간격을 줄이지 못하면 라인 사이 공간은 더 넓게 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때 야기엘로니아의 이선 자원들은 박스앞 공간을 점유하며 짧은 패스와 슈팅 시도를 반복할 수 있고 두세 차례 세컨볼을 연속해서 따내는 장면이 나오면 골로 직결될 확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쿱스가 역습과 세트피스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전방 압박과 리커버리 간격 문제를 극복하기엔 부담이 큰 매치업이다. 결국 전방 압박의 실패 이후 생기는 라인 사이 공간과 세컨볼 경쟁력에서의 격차가 홈팀 야기엘로니아 쪽으로 흐름을 기울게 만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야기엘로니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레기아 vs AC 프라. 이 경기는 레기아 바르샤바의 인버티드 윙 활용과 3백 상대로의 인사이드 침투 루트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구현되느냐가 핵심이다. 레기아 바르샤바의 윙포워드 카푸츠카는 측면 공간에서 중앙 지역을 향해 인사이드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는 인버티드 형태의 공격 루트를 자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카푸츠카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전방 공격수 은사메와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고 비차의치하는 그 뒤에서 두 선수의 움직임을 읽고 마지막 패스를 책임지게 된다. 이러한 레기아 바르샤바의 공격 루트를 스파르타 프라하의 3백 수비진이 최종 파이널 서드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3백은 기본적으로 중앙 숫자가 많아 안정적이지만 윙백이 라인 위로 올라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측면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위험이 항상 따라붙는다. 레기아는 이 지점을 노려 중원에서 공을 따내자마자 비차우치안 혹은 카푸츠카 쪽으로 첫 패스를 찔러 넣고 곧바로 은사메를 향한 연계 패턴으로 파이널 서드를 공략하는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스파르타 프라하는 카이리넨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점유율 우위가 곧바로 위협적인 찬스 숫자 우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공을 잃는 순간 레기아의 인사이드 역습 루트는 오히려 더 단순하고 날카롭게 변해 3백의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두드릴 수 있다. 쿠크타와 하라슬린이 공격에서 꾸준히 위협을 줄 수는 있지만 원정이라는 점과 라인 관리 리스크를 고려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원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날 여지는 충분하다. 종합하면 홈팀 레기아 바르샤바는 카푸츠카의 인사이드 침투, 은사메의 포스트 플레이, 비차흐치안의 연결 능력을 묶어 파이널 서드에서 패턴 있는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스파르타 프라하의 3백 구조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레기아의 강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상성 구도라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기아 바르샤바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HNK 리에카 vs 라르나카. 이 경기는 리에카의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AK 라르나카의 탈압박 불안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리에카는 코프에게 볼을 붙여놓고 단타스가 그 주변에서 세컨볼을 회수한 뒤
메날로에게 곧바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전환 패턴을 반복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려 할 것이다. AK 라르나카는 파지올리와 윙백을 활용해 뒷선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탈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라인 간 간격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치명적인 불안 요소가 이미 존재한다. 그래서 상대 선수들의 변칙적인 압박이 한번 제대로 작동하면 빌드업 루트가 완전히 끊기고 공을 잃은 지점이 곧바로 리에카 역습의 출발점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리에카 공격진들이 이 타이밍을 읽고 압박을 가한다면 결국 상대의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메날로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이선 침투를 반복할 수 있고, 코프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포지셔닝을 활용해 크로스와 컷백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AK 라르나카 입장에서는 모이스킨의 뒷공간 침투로 한 방을 노리겠지만 라인을 올려 빌드업을 시도하는 순간 리에카의 전방 압박과 역습 트랜지션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딜레마를 피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정팀은 탈압박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체력 소모가 겹치면서 라인 간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고, 반대로 리에카는 홈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통제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상성, 홈 이점까지 모두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점점 리에카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에카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샴록 로버스 vs 샤크타르. 이 경기는 샴록 로버스의 3백 기반 빌드업과 샤흐타르의 4-1-4-1이 맞부딪히는 전술 싸움이지만 실제 흐름은 라인 사이 공간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샴록 로버스는 만드로 이후에 킥 퀄리티와 가프니의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누젠트의 메잘라형 침투를 축으로 삼아 중앙에서 출발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를 준비할 수 있다. 특히 누젠트가 중앙에서 측면 공간으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면 샤흐타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그 틈에서 볼을 받아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선택하기가 수월해진다. 이때 만드로 이유는 하프 스페이스 혹은 박스 바로 앞에서 누젠트의 패스를 받으며 원터치 혹은 투터치로 빠르게 슈팅과 키패스를 섞어 상대 박스를 흔드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샤흐타르는 기본적으로 수다코프를 중심으로 한 이선의 기술과 케빈의 제공권을 활용해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지만 장거리 원정에서는 이 템포 조절이 원하는 만큼 구현되기 어렵다. 동유럽에서 아일랜드까지 이어지는 긴 비행과 시차, 이동 피로를 생각하면 샤흐타르 선수들이 전반에는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스프린트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다코프의 개인 능력 하나만으로도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 샴록 로버스 입장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진다. 샴록 로버스는 홈 경기장의 특성상 초반부터 압박을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라인 간격을 유지하면서 탈압박이 약해지는 타이밍을 노려 역습 전환을 가져가는 운영이 현실적이다. 누젠트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간 뒤 다시 안으로 파고드는 메잘라, 무브먼트를 반복하면 샤흐타르 수비진 입장에서는 막힌 기준을 잃기 쉬워 박스 앞 공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가프니가 센터백을 끌고 나와주면서 공간을 열어주고 만드로 이유가 안쪽으로 파고들면 샴록 로버스는 박스 주변에서 슈팅과 컷백 선택지를 동시에 가져가게 된다. 반대로 샤흐타르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려 하면 3백 뒤 풀백 뒷공간을 노리는 롱볼과 두 번째 볼 경합에서 샴록 로버스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샴록 로버스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 전체를 끌어올려 맞불을 놓기보다 샤흐타르의 장거리 원정 피로와 라인 간격 불안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후반 국면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편이 합리적이다. 샤흐타르는 개별 선수 퀄리티로 언제든 한 방을 만들 수 있지만 팀 전체가 장거리 이동 이후 치르는 경기에서 조직적인 압박과 라인 유지까지 완벽하게 수행해내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 경기는 누젠트의 대각선 침투와 만드로 이후의 마무리, 그리고 가프니의 포스트 플레이가 샤흐타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벌어진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고드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 종합적으로 보면 홈에서 준비된 전술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샴록 로버스가 장거리 원정의 피로와 간격 관리 문제를 안고 있는 샤흐타르를 상대로 뒤집기 좋은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샴록 로버스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트라스부르 vs 크리스탈 피. 이 경기는 3-4-3을 쓰는 두 팀의 맞대결이지만 중원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는 구도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허용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엘 무라베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엘 무라베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는 순간 파이스가 반대편 윙백이나 파니첼리 쪽으로 전환 패스를 뿌려주면 수비 블록이 수평으로 끌려나가면서 박스 앞 공간이 더 넓어진다. 이때 파니첼리는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에 숨어 있다가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전후 움직임을 섞어 들어가며 세밀한 첫 터치 이후 빠른 슈팅으로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시도할 수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휴즈가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양옆 미드필더와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엘 무라베가 그 사이를 파고드는 삼선 침투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는 장면이 그려진다. 결국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스트라스부르가 수월하게 슈팅각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고, 이는 홈팀 쪽 득점 기대값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린다.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를 축으로 한 단순한 크로스 패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스트라스부르의 3백이 박스 안 숫자를 맞추고 세컨볼만 정리해낸다면 위협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 사르가 측면에서 한두 번 라인을 무너뜨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 박스 안에서의 세컨 타이밍과 뒷받침하는 이선 침투가 원활하지 않다면 찬스가 연속성 있게 이어지기는 어렵다. 스트라스부르는 홈 경기에서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기보다는 미드블록을 유지하면서 중원 간격을 좁게 두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가로 패스를 유도해 공을 빼앗는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을 더 오래 소유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근처에서 더 좋은 위치를 점유하는 쪽은 스트라스부르가 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크리스탈 팰리스 중원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엘 무라베의 볼 간수와 전개, 파이스의 전진 패스 선택지까지 더 여유가 생기면서 경기 흐름은 점점 홈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구조적인 간격 문제를 단번에 덮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스트라스부르가 중원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그림이 더 선명하게 그려진다. 전술적인 밸런스와 흐름의 방향을 감안하면 이 매치는 스트라스부르가 자신의 리듬대로 경기를 조율하고 상대의 약점을 찌르며 결과까지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